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면서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중국의 성장률 둔화에도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적 부진 속에 핵심 계열사들이 신용 등급을 강등당하는 사태에 직면한 롯데그룹이 본격적인 위기 돌파에 나섰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신성장 사업 육성에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부채 증가가 우리 경제의 성장을 둔화시키고 불평등을 키울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SK에코플랜트가 본격적인 기업 공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종합건설사가 아닌 친환경 기업으로 평가를 받겠다는 계획이지만 높은 기업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은 여전합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재계순위 강등의 핵심 계열사들의 신용 등급 추락까지 최근 수모를 겪고 있는 롯데그룹이 오늘 신동빈 회장 주재로 사장단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금 롯데는 미래 먹거리로 낙점한 사업들은 돈을 벌지 못하고 주력인 유통과 화학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위기 속에서 신동빈 회장은 미래형 사업으로의 재편에 속도를 낼 것을 강도 높게 주문했습니다. 첫 소식 김예원 기자입니다. 롯데그룹의 캐시카우인 롯데케미칼. 지난해 2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석유화학 업황 불황이 지속되는 데다 차입금까지 늘면서 신용등급마저 한 단계 강등됐습니다. 그룹 전체 매출 70조 가운데 20% 이상을 차지하는 케미칼의 부진은 그룹 전체에 곧바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 롯데그룹 전체 당기순이익은 적자로 돌아섰고 롯데지주의 신용등급도 떨어졌습니다. 유통사업군도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둔화로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인데 면세점과 호텔 사업을 총괄하는 이완신 대표는 취임 7개월 만에 돌연 사퇴하며 리더십 리스크도 불거졌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 열린 롯데그룹 하반기 사장단 회의. 김규현 롯데케미칼 부회장 등 각 사업군 총괄 대표와 계열사 대표 등 약 80여 명은 무거운 분위기로 회의장에 들어갔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주문하면서도 기존 사업과 신사업에 대한 혁신과 투자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래형 사업으로의 포트폴리오 전환에 속도를 높이라고 주문했습니다. 롯데그룹이 최근 1, 2년간 바이오, 2차 전지, 헬스케어 등 미래 사업으로 키우는 분야에 M&A 등으로 투자한 금액만 3조 원을 웃돕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지만 미래 성장 동력을 장착하기 위해 앞으로 더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사업 부진으로 현금 창출 능력이 떨어지고 자금 조달 환경도 불확실한 악조건에서도 롯데가 투자를 다시 꺼내든 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만 생존이 가능하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는 게 산업계 안팎의 분석입니다. 한편 오늘 사장단 회의에는 신 회장의 장남인 신유엘 롯데케미칼 상무가 참석해 롯데그룹의 경영 승계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한국경제TV 김연입니다. 올해 하반기 기업 공개 시장 최대우로 꼽히는 SK에코플랜트가 상장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 IPO 추진을 앞두고 회사채 발행에 나섰는데 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흥행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SK에코플랜트가 오는 20일 1,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수요 예측에 돌입합니다. 지난 2월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 발행하는 회사채로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 2,000억 원까지 증액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빨라진 SK에코플랜트의 기업 공개 시기를 감안하면 이번 자금 조달은 상장을 앞두고 치르는 기말고사 성격이 강하다고 봤습니다. 이미 대표 주관사인 NH투자증권 등을 중심으로 상장 심사를 위한 작업에 돌입했고 이르면 다음 달 나올 반기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상장 예심 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흥행을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부실 시공 여파로 건설사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된 가운데 일찌감치 친환경 신사업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했다는 이유에 섭니다. 실제로 지난 2월 진행한 1,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수요 예측에서도 5천억 원 넘는 주문이 몰렸습니다. 회사채 발행과 함께 목표대로 몸값을 받기 위한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앞서 SK 에코플랜트는 올해 신사업을 중심으로 감가상각전 영업이익을 8,500억 원까지 끌어올려 기업 가치 10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대원 그린 에너지를 중심으로 자회사 7곳의 합병을 결정했는데 모두 친환경 폐기물 업체들입니다. 합병과 동시에 국내외 사모펀드 운용사들로부터 투자 유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10조 원이라는 기업 가치에 의문을 던지는 시각도 있습니다. SK 에코플랜트가 올해 최대 실적을 거두더라도 에비타는 4천억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 가치는 많이 받아봐야 5조 원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미국 경제에 침체가 올 것이라던 예상이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월가의 비관론자들이 미국 경제가 연내 침체에 빠질 것이란 기존 입장을 뒤집은 가운데 이번에는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중국의 성장률 둔화에도 미국이 침체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종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를 찾은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미국 경기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옐런 장관은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묻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예상하지 않는다면서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좋은 경로에 접어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은 6.3%에 그쳐 다른 나라들의 경기 둔화 가능성이 제기된 시점에 이를 차단하려는 발언을 내놓은 겁니다. 월가 대형 투자은행들도 이날 보고서를 통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위험이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올해 4분기 경기 침체를 주장해온 JP모건 수석 전략가 마르코 콜라노비치는 연착륙으로 가는 길이 넓어졌다며 기존 전망을 뒤집었습니다. 콜라노비치는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꺾이긴 어렵다면서도 서비스 수의 성장으로 경기 회복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금융시장의 안정을 이유로 앞으로 1년 내 경기 침체가 일어날 확률을 지난 4월 35%에서 이달 20%까지 낮췄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월가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도 응답자 54%가 경기 침체를 예상했는데 지난 조사 기록인 61%보다 낮은 기록입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이미 근로자들의 시간당 평균 임금이 물가 상승 속도를 추월하는 등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지표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례회의가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거란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피델리티 글로벌 전략가인 줄리언 팀머는 현재 주식시장이 지난해 하락폭의 4분의 3을 회복해 새로운 상승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시장의 낙관적 전망이 확대된 가운데 뉴욕 증시는 오늘 밤부터 BOA 등 대형은행과 이튿날 테슬라 등 주요 기업들의 본격적인 2분기 실적 공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경제부 서형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서 기자, 오늘 들고 온 주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죠? 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경우에는 그 절대적인 규모도 크지만 그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것이 특히 문제로 꼽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세계 2위 가계부채 증가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를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는 사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란 얘기는 듣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 수준입니까? 네, 먼저 화면 하나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한국의 경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12년 77.3%로 BIS가 집계하는 주요 43개국 가운데 14위였습니다. 네. 그런데 2010년대 후반 들어 가계부채 규모가 급증하더니 지난해 이 비율이 105%까지 올랐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스위스, 호주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반면 G20 국가의 평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60% 안팎에서 큰 움직임이 없는 모습이거든요.
오히려 최근 3개년만 놓고 보면 2020년 69.5%에서 2022년 62.2%로 줄었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 표는 주요국의 가계부문 DSR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DSR은 13.6%로 전 세계에서 2위에 해당합니다. 연간 1억 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면 그중 1,360만 원은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만 고스란히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미국과 일본의 DSR과 비교하면 2배 수준입니다. 네. 그 DSR 수치도 세계 2위인데 그 증가세 역시 호주에 이어 세계 2위거든요. 2021년 12.8%에서 지난해 13.6%로 0.8%포인트 올랐습니다. 가계부채 규모가 커지는 동시에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자 부담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네, 지난해부터 좀 이제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제 가계부채가 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 좀 크게 늘어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 추이를 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4월부터 증가세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5조 9천억 원이 늘었는데 증가폭이 1년 9개월 만에 최대였습니다. 또 두드러지는 건 주담대 증가세인데요. 은행권 주담대는 한 달 새 7조 원가량 늘었는데 그 증가폭이 2020년 2월 이후 3년 4개월 만에 최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의 절대적인 규모도 크고 증가세도 빠르다는 건데, 그런데 뭐 경제 규모가 커지면 뭐 가계부채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네, 일부 그런 측면이 있긴 한데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금리 상승기에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가계대출의 연체율도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인데요. 은행권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지난 1분기 말 기준 0.31%인데 금융권에선 2분기 연체율이 더 올라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또 가계부채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 둔화와 불평등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앞서 우리나라 DSR이 13.6%로 세계 2위라고 했는데 그만큼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본인의 소득을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가계부채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민간 소비를 제약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부동산 가치 생산성이 낮은 분야에 집중돼 있잖아요. 네. 이 역시 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문제가 노인빈곤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고도 지적하는데요. OECD 국가 가운데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와 관련된 전문가 의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보다 가계부채 비율이 더 높은 나라들, 예를 들어서 호주 아니면 스위스 같은 나라들에 비해서는 사실 이런 연금 부분이 조금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소득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은퇴한 후로 그런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약해질 가능성이 크고요. 결국은 소득은 줄어드는데 부채의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유독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난 이유, 이 원인에 대한 분석도 있습니까? 네, 한국은행이 가계부채가 증가한 원인을 크게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은행 입장에서는 기업 대출보다 가계대출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은행은 당연히 가계대출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자본 규제가 또 이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또 미국과 캐나다 같은 주요국이 2010년대 초반에 DSR 규제를 도입한 반면 우리나라는 2019년 12월이 돼서야 DSR을 활용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마저도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나 중도금 대출 그리고 1억 원 이하 신용대출 같은 경우 DSR 규제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가계부채의 증가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네. 또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2012년 23조 원에서 작년 말 188조 원으로 10년 새 8배가량 늘었거든요. 이 역시 눈여겨볼 요인입니다.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이제 금통위에서 이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네, 한국은행은 먼저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조정하는 문제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전세대출의 경우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제 최대 100% 보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은행이 책임질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네. 이게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지면서 갭투자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래서 전세대출 보증 대상을 저소득층, 청년층 같은 구매력이 낮은 가구에 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앞서 말했듯이 전세대출이나 중도금 대출처럼 현재 DSR 산정할 때 제외되는 항목들도 점진적으로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사실 이런 거시건전성 대책 외에 통화 정책도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요. 일각에서 가계부채 문제 잡으려면 결국 금리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지만 사실 기준금리를 올리면 지금 가계대출 외에 기업대출이나 부동산 PF 같은 경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경기 침체나 금융 불안정 우려가 있다 보니 금리보다는 DSR 규제 등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경제부 서영교 기자였습니다.
음주운전자들이 이러한 처벌들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지, 또 처벌 기준의 강화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인지, 음주운전자들에게 부과하는 보험료의 페널티가 너무 약한 것이 아닌지, 우리 사회의 시스템과 이런 관련된 정책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마켓플러스입니다. 첫 번째 이슈, 형님 먼저 아우 먼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달굴 종목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었죠. 증시 전반에 2차 전지 광풍이 휘몰아친 가운데 두 종목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15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코스닥의 1위 공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들은 온종일 시가총액 정상을 두고 자리 다툼을 벌였습니다. 앞서 에코프로 BM은 지난해 1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꺾고 코스닥 시총 1위에 오른 바 있죠. 지주회사로서 형님격인 에코프로는 장 초반 15% 가까이 오르며 시가총액 30조 원을 돌파, 에코프로 BM을 추월하기도 했습니다. 에코프로는 111만 8천 원의 거래를 마치며 코스닥 기준 16년 만에 황제주 대관식을 치렀습니다. 최근 한 달 에코프로의 주가 상승률은 57%가 넘는데요. 최대 주주 이동채 창업주는 500만 주 넘는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간 평가 차익만 2조 원이 넘고요. 에코프로 BM의 최대 주주가 에코프로인데다 특수관계자들이 가진 주식까지 합치면 이를 가뿐히 뛰어넘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두 번째 이슈, 실적은 거들 뿐입니다. 포스코그룹 계열사들의 실적이 나왔던 오늘 성적은 제각각이었지만 주가는 오름 일색이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을 선두로 포스코 DX, 포스코 홀딩스 등이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2분기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줄어들었다고 공시했고요. 반면 포스코 DX는 2배 이상 증가한 343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거래에서 두 종목 각각 2.1%, 2.7%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출시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증권가 전망도 밝은데요. 기존 계획보다 생산 능력 목표치를 올려잡은 것에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하나증권은 양극재의 경우 상장사인 포스코 퓨처엠 기업 가치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데 반해 리튬 사업의 주체는 비상장 업체들로 포스코홀딩스 기업 가치에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분석합니다. 오늘 13% 넘게 상승 마감한 포스코 퓨처엠의 실적은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됩니다. 세 번째, 너 말고 내 친구입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업종을 가장 많이 담았는데요. 전체 시장에서 1,800억 원 이상을 팔아넘긴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같은 전기전자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심은 엇갈렸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 전기전자 업종에서 679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운수장비, 서비스 등이 뒤를 이었고요. 반대로 철광금속 1,821억 원을 비롯해 제조업, 화학업종은 매도세가 강했습니다. 전체 지수를 끌어내린 배경이죠. 와중에 SK하이닉스는 담고 삼성전자는 팔았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어제까지 6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끝낸 상황인데요. 증권가에선 흐름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쉬어가는 분위기라는 판단이 우세합니다. DS투자증권은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삼성전자 이익 사이클 바닥은 어느 정도 확인됐다면서 기대를 확인한 일부 차익 실현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발행사와 금융기관의 활발한 협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토큰 증법 사업 선순환 구축이 발판이 되어 글로벌을 선도하는 토큰 증권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원하고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증권 발행이라든가 토크나이제이션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과도 이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드는 게 이번 매칭데이의 사명 목적입니다. SK바이오팜이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9조 원의 기업 가치를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빅바이오텍으로 성장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이익률이 90%에 달하는 뇌전증 신약의 빠른 성장을 통해 내년 흑자 전환도 예고했습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SK바이오팜이 내년 흑자 전환을 자신하는 배경엔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의 높은 이익률이 있습니다. 독자 기술로 개발한 세노바메이트는 성인 대상 부분 발작 뇌전증에 대한 약효를 인정받아 지난 2019년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직접 판매로 매출 총이익률이 90% 중반으로 높아 대부분 매출이 다 수익으로 반영됩니다. 이 같은 높은 수익률과 함께 미국에서의 처방 건수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미 월간 처방 건수 2만 건을 돌파한 가운데 오는 2024년엔 3만 건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런 성장세의 내년 흑자 전환을 넘어 향후 7년 후엔 4조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이 창출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정 타이밍이 지나고 나면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현금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그게 이제 신약, 특히 특허 신약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최대 경쟁적 우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저희 생각에는 보수적으로 봐도 한 7, 8년 동안 4조의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남고요. 이렇게 확보한 막대한 현금은 새로운 치료제 개발에 적극 투자한다는 방침입니다. 표적 단백질 분해 기술, 방사성 의약품 치료제, 세포 유전자 치료제가 그 대상인데 아직 기술적으로 성숙하지 않았지만 높은 성장률이 예상된다는 판단입니다. 이 과정에서 SK그룹은 물론 SK팜테코 등 다른 계열사와 연계해 시너지도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미리 선점을 하고 인큐베이션을 해놔야 3, 4년 후에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미래 기술을 선점하자라는 게 저희 전략입니다. 저희가 SK바이오팜이 연구 개발하고 팜테코가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SK라이프사이언스 미국 법인이 판매를 하는 구조를 연결하면 그룹 시너지가 나는 거죠. 세노바메이트의 뒤를 잇는 제2의 상업화 제품도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현금 창출력에 미국 직접 판매 인프라를 활용해 2, 3년 안에 상업화가 가능한 임상 3상 단계 이상의 중추 신경계 질환 계열 신약을 확보한다는 설명입니다.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의 지속적인 성장을 자신한 SK바이오팜. 오는 2026년 기업 가치 19조 원에 달하는 빅바이오텍으로 재도약한다는 포부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에 육박하면서 통신사들이 이른바 펫테크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반려동물의 상태를 빠르게 진단해주는 의료 서비스가 있는가 하면 반려견의 생활 습관을 분석해주는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박혜린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동물병원입니다. 반려견의 엑스레이 사진을 클라우드에 올리면 AI가 30초 내로 수의사에게 진단 결과를 전달합니다. 보호자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잘 안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많은 감별 목록을 띄워주니까 제가 놓쳤던 부분, 그냥 정상이라고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엑스칼리버가 잡아줘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AI의 질환 탐지율은 최고 97% 수준으로 인간의 눈이 놓쳤던 부분까지 AI가 빠르고 정확하게 영상 판독과 진단을 돕습니다. 저는 엑스레이를 촬영한 이후에 모든 케이스에서 엑스칼리버를 적용하고 있고요. 심장 쪽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이 착용한 이 밴드는 반려견의 활동량과 수면 패턴을 측정합니다. 이 정보가 자동급식기로 전송되면 AI가 분석한 적정 사료량이 나와 반려견의 비만 예방을 돕습니다. 아이 잘 때 수면 체크나 급여량 조절 같은 게 돼서 체중 관리나 건강 관리까지 해주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예상하지 못하게 더 좋았고 24시간 보지 않아도 되고 아이가 그동안 뭐 했는지 확인이 가능해서 그런 점 때문에 반려동물의 MBTI를 분석하고 건강 상태나 생활 습관을 교정하기 위해 훈련사와 매칭해주는 서비스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모두 통신사들이 AI를 기반으로 반려동물 시장을 겨냥해 내놓고 있는 서비스들입니다.
반려동물 시장 자체가 성장성이 무궁무진해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데다 추후 출산 가구나 시니어 고객 대상의 유사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어 일종의 테스트베드의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펫테크 기기라는 부분이 통신과 연결되는 부분에 저희들이 많이 초점을 맞췄습니다. 폰 요금제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보다 경제적으로 통신요금과 연계해 기존 고객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통신사가 펫테크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